네, 안녕하세요. 이종노무사입니다. 2024년 사회보험법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올해 2024년도 사회보험법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처음으로 이렇게 40문제가 나왔는데 난이도까지 이렇게 높아질 줄은 예상을 차마 못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만 푼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꽈락 이상은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70점 이상의 고득점 맞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또 이러한 추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아마 2025년도부터는 공부 시간을 훨씬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1차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통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또는 1년까지도 1차를 위해서 시간을 투여해야만 안정적으로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사회보험법 문제를 본다면 뭐 분량도 늘어났지만 시험 출제한 곳이 과거 기출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어요. 정말로 해석을 깊게 해야만 하는 문제가 나왔고 시행령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총 40문제 중에 거의 약 16문제 정도가 시행령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행령까지, 그러니까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까지도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만 고득점을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법이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해를 한 후에 마지막에 거의 대부분의 그 숫자들을 암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2024년 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1번 문제입니다. 사회보장 기본 법령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사회보장 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사회보장 재정 추계는 이제 경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기관에 관련된 것들은 시행령에 있는 부분이었어요. 먼저 그 사회보장 기본법 제32조의 2에 사회보장 통계에 관한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법 32조의 2 보면은 1호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사회보장 통계에 대한 민간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2호를 보시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데요. 시행령 제18조 2를 보면 법 제32조의 2, 제2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호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호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호가 국공립연구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사회보장 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기관들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만 이게 위탁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1번 문제부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많은 수험생들이 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4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42번 문제. 올해는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3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보통 과거의 비율로 따지자면 5문제나 혹은 6문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는 딱 3문제밖에 안 나오는 거죠. 3문제만 나왔지만 그 3문제 모두 다 많은 수험생들과 많은 강사님들이 그냥 지나쳤던 부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 나왔다는 거죠. 자, 42번 볼게요. 사회보장 기본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이게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건지 볼까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이게 민감 정보 및 고유식
식별 정보의 처리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법령에 대한 구조를 조금만 알고 계신 분이라 마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법조문을 먼저 보셔야 돼요. 법 제21조에 보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1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1호하고 2호의 구분을 보셔야 돼요. 1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법 제37조 및 이형 제19조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그러니까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는요, 건강정보랑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 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보시면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에는요,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달라요. 1호와 2호와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1호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고, 2호는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분석센터. 다릅니다. 목적어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 지문에 보시면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는요, 범죄 경력 자료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건강에 관한 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만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 지문이었습니다. 1번이 틀린 거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 비교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네, 맞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맞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통계의 작성, 제출과 관련하여 작성 대상 범위,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 통계 운용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맞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전담기구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네, 맞습니다. 제가 뒤에 해설집에 보면 시행령 17조, 19조, 18조, 19조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이 법조문을 찾아가지고 시행령에 뭐라고 써있는지, 이 조문의 제목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행령 꼭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다음은 43번입니다. 사회보장 기본법령상 사회보장 재정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옳지 않은 재정축계가 아까 1번에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사회보장 재정축계. 그 많은 법조문 중에 이 세 문제를 내면서 재정축에 관련된 거를 2개를 냈습니다. 특이하죠. 자, 1번 볼게요. 국가는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축계를 경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경년. 자, 2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재정축계를 위하여 재정축계를 실시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재정축계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날짜가 3월 31일이었어요. 예,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날짜가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죠. 평가와 지침, 날짜가 좀 많이 헷갈리는데 그중에 하나 딱 틀린 거 하나 냈습니다. 재정축계는 실시한 해에 3월 31일까지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됩니다. 2번이 틀린 지문이었어요. 자, 3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련한 재정축계 세부 지침에 따라 축계를 실시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재정축계를 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4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축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고요. 5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책 개선을 종합하여 이를 추계 실시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전부 다 시행령 제2조에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날짜들. 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날짜가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앞으로도 여기에서는 계속 지문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4번입니다. 자, 사회보장기본법이 딱 3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고용보험법으로 나왔습니다. 네,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에서도 시행령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거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44번 문제. 이거는 뭐 거저주는 문제였죠. 44번은 뭐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이 표를 그리고 시작해라. 앞에다가 시험지 앞에다가 이 표부터 그려라 일단. 그랬으면 맞힐 수 있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에 따른 장애인의 피보험 기간이 1년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는 장애인이면 그 50세 이상으로 보죠. 그래서 1년이면은 180일입니다. 제가 해설지 별표 붙여놨는데 이거는 뭐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80일. 네, 45번.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제가 예측한 것으로는 이제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이의 신청 또는 위원회 운영과 구성 이런 거 아주 좋아하세요. 예, 아니나 다를까 몇 문제 나왔습니다. 이걸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충분히 맞췄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옳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여기서 직업안정기관은 뭐죠?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고용보험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7일이 아니라 5일. 5일입니다. 5일. 법 90조 제2항에 있죠. 자, 2번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초분 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직권으로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 집행정지에 관련된 거였어요. 원처분 등의 집행정지. 심사관은 할 수 있어요. 법조문 보면 법 제93조에 있는데요. 1항에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원처분 집행정지가 원칙이에요. 집행정지, 부정지, 집행부정지가 원칙인데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심사관은 원처분 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요. 3번 볼까요?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 하여야 한다. 요게 틀렸죠. 요게 틀렸죠.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들은 맞힐 수 있는 거예요. 왜 틀렸냐? 육아휴직급여 어디서 줘요? 근로복지공단 아니에요. 고용센터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고용센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죠. 구직급여 고용센터예요. 그 주소를 잘 알아야 돼요. 고용보험이 좀 특이합니다. 어떤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어떤 업무는 고용센터에서 하는데 요것만 좀 알고 있었으면 금방 맞힐 수 있었죠. 심사의 청구를 고용센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가서 그 고용보험 심사관으로 가야 합니다. 3번도 틀렸죠. 자, 4번 고용보험 심사관은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원첨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요게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지문이 맞는 지문. 법 제96조에 있는 지문이고요. 뭐 행정쟁송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맞는 질문이라는 것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5번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가 아니라 보낸 날부터죠. 제가 이거 보낸 날부터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보낸 날부터 다음 날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비교적 뭐 쉬운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46번 문제입니다. 고용보험 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자,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6+6 육아휴직 부모 육아휴직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이 특례는 반드시 외워달라. 이 숫자들 다 외우고 있어 달라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특이하게 그 앞에 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 나왔어요.
뒷부분 상한과 하한. 이거는 뭐 거저주는 문제였죠. 네, 거저주는 문제였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1개월부터 6개월까지 6 플러스 6으로 많이 주는 거였는데 7개월부터는 그냥 원점으로 디폴트 값으로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자, 볼게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둘 다 하는 거죠.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이게 얼마죠?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입니다. 100분의 80.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이에요. 상한이 150만. 1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150만 원을 하고 하한은 70만 원. 네, 그 시행령 95조의 3 제1항 2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네, 100분의 80.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앞부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등학교 때 저 때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가장 잘 팔렸는데 수학의 정석, 수학 공부하다 보면 앞에 집합은 다들 100점 맞으시잖아요. 근데 뒤에 쪽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문제를 낼 때, 너네 이것까지 공부를 안 했겠지라고 뒤쪽에서 내요, 자꾸. 법령집의 뒤쪽 또는 단서조항, 특례조항, 요런 거 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앞에는 당연한 거고, 문제는 뒷파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기출 문제를 보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교수님들의 성향을 알 것 같아요. 너네 이것까지 공부 안 했지? 네, 이렇게 내는 것 같습니다. 자, 47번 볼게요. 고용보험 법령상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어떤 게 옳지 않느냐? 보세요. 이 임기직 공무원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임기직 공무원 제가 수업 시간에는 저걸로 설명드렸죠. 공인노무사를 따고 지자체에 가시는 임기직 공무원 계약직으로 가신다. 이분들 고용보험 가입 가능하다. 여러분들은 합격해서 가셔라.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하셔가지고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으시면 되겠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임기직 공무원입니다. 자, 1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업급여 한정. 요게 맞습니다. 임기직 공무원은 실업급여 한정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자, 2번 임기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임기직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다른 임기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별도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다른 공무원을 가더라도 그 신분은 유지를 해줍니다. 4번 임기직 공무원이 가입한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 가입 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요게 안 되는 거예요. 탈퇴를 했어요. 가입을 했다가 1년 뒤에 나 탈퇴했어. 그럼 계속 공무원으로 재직을 해요. 나 다시 가입할래. 요거 안 된다는 거죠. 재가입 안 돼요. 네. 그게 시행령 제3조의 2, 제5항, 제4항에 있습니다. 보면 고용보험에 탈퇴한 이후 가입 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동안에는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없고요.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아시겠죠? 자, 5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기직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는 소속 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기직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합니다. 반반 부담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8번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는 기본이에요. 실업급여 관련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옳지 않은 지문을 찾는 거였는데 굉장히 이것도 쉬운 문제였어요. 볼게요. 실업급여 수급계좌네요. 1번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해당 금융기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맞죠? 왜냐하면 이제 실업급여 수급계좌를 따로 파는 이유는 산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나 가압류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근로자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입니다. 자, 2번 직업안정기관회장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 사람에게 신청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급여 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안내해줘야 되겠죠?
자, 3번. 실업급여 수급 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 금액 전액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네, 압류할 수 없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어요. 금액이 대조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령에 전액이라고 써 있습니다. 50%, 70%, 80%가 아니라 100% 다 압류할 수 없다. 4번.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의 공과금을 부과한다.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국세, 지방세, 공과금 그런 거 부과하지 않습니다. 모든 급여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설명드렸어요. 공과금 부과하지 않아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거 틀린 거죠. 4번이 틀린 지문. 5번. 지급안정기관회장은 정보통신장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실업급여 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 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럴 때가 있을 수 있겠죠.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조문, 시행령이 있습니다. 58조 2 제2항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제 해설지에 붙여놓은 이 시행령들 다 찾아가서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49번입니다. 자, 고용보험법상 최종 이직 당시 단기 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직급여 지급 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가 참 새로운 형태의 문제였어요. 보시면 문제를 잘 읽지 않으면 틀리기 정말 쉬운, 정말 많은 분들이 틀렸을 것 같아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최종 이직 당시 단기 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만이에요. 만이라는 글자를 안 읽었으면 틀렸어요. 단기 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를 냈을까요? 밑에 법령을 한번 읽어볼게요. 법 제77조의 3에 보면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1항,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돼 있죠. 단서조항 보세요.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 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1호에서 5호까지 다 필요한데 6호는 단기 예술인은 얘까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장기는 어떻다?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1호부터 볼까요? 1호 뭐라고 써 있는지. 1호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의 9개월 이상일 것. 2호 근로 또는 노무 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호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자, 요거 3호였고요. 4호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 자격을 유지했을 것. 5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 6호 볼게요. 6호가 중요하죠. 6호에 뭐죠? 나목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만 적용한다? 단기 예술인한테는 이것만 추가로 더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수급 자격의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 제공 일수가 11일 미만이거나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 제공 내역이 없을 것. 요겁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 5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로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 예술인으로 종사했을 것. 요 두 개만 있어야 되는 거죠. 요 두 개만.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하고 리을만 단기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거였습니다. 나머지도 다 맞는 거긴 해요. 하지만 얘네들은 뭐다? 일반 예술인. 기억하고, 그러니까 단기 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는 기억부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전부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래서 5번을 고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 뭐라고 되어 있나?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는 것. 자, 문제를 이런 식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는 점.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문제를 짧게 읽어가지고 틀리신 분이 많았을 거다.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찬 수험생들이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꼼꼼하게 외우셨는데, 그렇죠. 문제를 잘못 읽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 50번 볼게요. 50번은 그 연장급의 상호 조정에 대해서 나왔어요. 기출도 됐었고, 강조를 했었던 파트였죠. 50번 고용보험법령상 연장급의 상호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표로도 저희가 드렸었는데요. 정답은 1번이었어요. 훈련 연장급의 지급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이에요. 2년. 2년이 한도였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거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였어요.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 바로 1번 딱 정답 맞추고 다음 문제로 가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문제였죠. 나머지는 다 법 제55조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2번 훈련 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 자격자에게는 그 훈련 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특별 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맞고요. 개별 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 자격자가 훈련 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 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맞고요. 특별 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 자격자에게는 특별 연장급여 지급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 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맞고요. 특별 연장급여는 그 수급 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한다. 맞습니다. 다 맞는 지문이었고 1번만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2년이었습니다. 1년이 아니라. 자, 51번 고용보험법상 훈련 연장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또 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파트가 있는데 훈련 연장급여를 또 냈습니다. 자, 심지어 이런 형태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왔는데 그냥 법조문을 그냥 그대로 갖다 넣었어요. 그리고 가로 열고 여기 들어 숫자를 맞춰라. 이 정도면 이제 문제 내기가 좀 귀찮은 게 아니었나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냥 갖다 붙였어요. 제54조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 일액 1항은 중략으로 해놓고 2항 제51조에 따라 훈련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일액은 해당 수급 자격자의 구직급여 일액의 100분의 몇? 100분의 100으로 하고 52조, 53조에 따라 개별 연장급여 또는 특별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의 구직급여 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냥 훈련 연장급여는 100분의 100, 개별과 특별은 100분의 70이라는 간단한 문제였는데 훈련 연장급여 쪽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 숫자를 맞힐 수 있었을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짜나 숫자에 가로 열고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도 계속 이 숫자들은 다 암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정확하지 않으면 틀리는 거죠. 점점 더 어려질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51번 문제의 정답은 5번 100과 70이었습니다. 52번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만 2020년 봄연도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한 문제는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고용유지지원금 파트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숫자도 많고 하지만 딱 법 조문과 법령 시행령에 나온 내용만 봐달라 말씀드렸는데 요게 나왔네요. 시행령 제21조에 있는 내용 중 숫자만 가로 열고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게 아주 그 많은 숫자들 중에 하나 나온 건데 저는 이제 4분의 3, 110분의 9 요런 숫자들 봤는데 뒤에 게 나왔어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 가로 열고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기억으로 본다. 합계가 그 봄연도 기간 중에 니은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 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1일이고요. 니은은 180일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요게 나왔어요. 요게. 특이하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항목이었거든요. 시행령 제21조에. 이 항에 보면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동시에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중복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둘 이상을 동시에 실시하면 2일로 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루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연도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 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한다. 지원금을 지급한다. 라는 조문이 있었습니다.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 파트는 한 문제씩은 꼭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저희들은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 파트는 정말 디테일하게 시행규칙까지 싹 보면서 보는데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그렇게도 보여지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고용유지 지원금 파트는 시행령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맞추시는데 좀 어렵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3번이에요. 고용보험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 이거는 뭐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좀 중요하다. 자, 53번 고용보험 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볼게요. 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되며 그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나 위촉한다. 이거 좀만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차관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하잖아요. 그런 거 수업 시간에 들어본 기억 있으십니까? 위원장은 차관 몇 번이나 강조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맞춰요. 근데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아니죠. 임명하거나 위촉은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죠. 이 위원회 조직 중에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있었고요. 장관이나 이렇게 장관이 위촉하는 거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거, 그런 건 없었어요. 1번이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2번 위원회에는 고용보험 운영 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 평가 전문위원회를 둔다. 맞고요. 3번 위원회 위원 중 정부를 대표한 사람은 임명의 대상이 된다. 정부를 대표한 사람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임명이에요. 공무원이 아닌 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뭐 이렇게 뭐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위촉이라는 단어를 쓰죠. 다릅니다. 만약에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위촉의 대상이 된다. 이거 틀린 지문이죠. 4번 위원회의 간사는 한 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 맞고요. 5번 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맞습니다. 위원회 심의 사항까지도 전부 다 읽어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왔습니다. 문제가. 자, 고용보험법에 나온 문제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한두 문제 정도는 어려웠지만 많이 나왔지만 공부를 충실히 하신 분들은 맞출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54번부터는 산재법입니다. 산재법. 자, 산재법 나왔는데 산재법상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하죠. 옳지 않은 것은 볼까요? 이것도 어려워 보이지만 좀 지문에 대한 좀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뭐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자, 1번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한 사람, 사용자를 대표한 사람, 공익을 대표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맞습니다. 2번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 추천한 사람 5명으로 한다. 맞고요. 3번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4번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 의결한다. 요게 틀렸어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입니다. 과반 출석 3분의 2 이상 의결이면 이거 의결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숫자죠. 3분의 2는. 3분의 2는 탄핵할 때 요럴 때 하는 그 정족수잖아요. 정족수가 3분의 2 이상 이거는 안 나왔어요. 과반수인데 과반수. 회의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 5번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맞고요. 자, 요거는 참 또 조금만 공부를 하신 분들은 거저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4번이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자, 55번 볼게요. 자, 산재법상 유족보상연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어요. 한번 볼까요?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였어요. 1번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와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네, 맞죠. 이게 법 63조와 제 64조를 제가 붙였는데 64조는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한 내용이고요. 63조는 수급 자격자의 범위죠. 우리 배자부 손조형 계속 외웠잖아요. 그거가 나온 겁니다. 그 제 64조에 보면은 그 친족이 관계가 끝난 경우 제 64조 2랑 3호에 보면 친족 관계가 끝나면은 자격을 잃습니다. 상실을 가는 경우. 2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인 유족이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예, 맞아요. 자, 3번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 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조정한다.
이게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문은 없거든요. 자, 볼게요. 제63조, 법제 63조의 2항을 보시면 그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의 범위에 배자부 손주형이 있잖아요. 근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족으로 본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 태아였던 자가 출생하게 되면 유족으로서의 자격이 생기는 거지 청구에 여거나 직권으로 금액을 조정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버지가 사망을 했고 어머니가 임신 중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뭐 배우자였겠죠. 배우자가 먼저였고 태아로서 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유족이 되는데 이제 배우자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쉽지 않을 거고, 그러고 이제 다시 사망했을 경우에 이제 그 태아였던 자가 출생하고 나면 유족으로서 그 권한을 바로 가지는 것이지 청구나 직권에 의해서 금액을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요거 출생한 경우에 이런 지문이 없었습니다. 그럴싸하게 지문을 잘 만드셨어요. 그럴싸하게. 이런 지문은 없었어요. 자, 4번.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인 유족이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네, 맞고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수의자가 있으면 같은 수의자에게, 같은 수의자가 없으면 다음 수의자에게 이전된다. 네, 맞죠. 법제 64조에 그 내용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 태아였던 자에 관련된 지문은 그럴싸하지만 그런 지문은 없는 지문이었다. 자, 오케이. 56번 보겠습니다. 56번. 산재보상보험 법령상 노무제공자. 드디어 나왔네요. 산재법에서 노무제공자가 나왔습니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옳지 않은 것. 자, 생각보다 좀 너무 쉬운 범위에서 나왔어요. 근데 왜냐면 1번, 3번, 4번, 5번은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맞출 수 있어요. 너무 좀 쉬웠어요. 근데 2번이 조금 애매했어요. 2번이 좀 애매했어요. 뭐가 맞냐? 한번 볼게요. 1번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제공자를 말한다. 맞죠? 플랫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만약에 배달의 민족이 있다. 배달하시는 분들 말하죠. 5번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의 노무 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그 사이트 자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있고 라이더가 있고 그걸 이용하는 식당이 있잖아요. 이게 3자거든요. 이게 플랫폼 운영자가 요겁니다. 자, 3번 볼까요? 보험을 모집한 사람으로서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한 사람. 이거 맞죠?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우체국 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한 사람. 맞죠? 이게 다 노무제공자 맞아요. 2번이 애매했을 거예요. 평균 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 모두 합산 금액을 총인수로 나눈 금액. 우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랑 저희가 비슷하죠. 하지만 노무제공자는 아니에요. 전달 말일부터예요. 법 제91조의 15 제6호의 평균 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전달 말일부터. 전달도 아니고요. 웃기죠? 전달 말입니다. 요거를 공부를 좀 하셨으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3번, 4번, 5번이 다 정답이었으니까 2번이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전달 말일이었어요. 자, 그럼 57번. 산재보상보험법상 요양급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보시면 이거 다 맞는 거였어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좀 헷갈리죠.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자, 재활치료, 간호, 이송, 간병, 약제 또는 진료제의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 지금 모두 다 산재법상 요양급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법제 40조 4항 각 호가 이렇게 쑥 써있죠. 진찰검사, 약제,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까지 다 산재법상 요양급의 범위에 다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 58번 보겠습니다. 58번은요. 장례비에 관한 문제였어요. 장례비.
장례비. 이게 진짜 참 어려운 문제였어요. 장례비가 우리가 어떤 건지 의미는 알고, 날짜 알고, 금액도 좀 알고 알려드렸는데, 이쪽, 이 적용 기간 쪽에서 틀린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른 거 다 맞췄으면 맞는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정답. 이 1번이 틀린 거였는데 볼게요. 장례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의 적용 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가 아니라 다음 연도였어요. 다음 연도. 이게 장례비 시행령 제66조에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장례비 최고 및 최저 금액의 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이거 좀 써볼게요. 자, 올해라고 볼게요. 전년도 요 기간 동안에 지급했던 한 명당 평균 장례비 91분과 플러스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1분. 이게 이제 장례비 최고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장례비 최고 금액을 전년도께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뭐 시행 중이니까 전년도께 이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를 언제 적용한다? 올해가 아니라 요때 적용한다. 요 데이터를 갖다가 이때 적용한다. 왜냐면 이때 계산이 언제쯤 될까요? 1월 1일에 바로 계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산출하는데 한 두세 달 걸릴 거야. 3월 31일쯤 데이터가 나와요. 이때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사실상 요때 데이터가 나온 거를 다음 연도에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례비 최고 금액이 최저 금액의 적용 기간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어요. 당해 연도가 아니라. 1번이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참 다들 이 숫자들은 외우셨을 것 같아요. 2번 장례비 최고 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한 명의 평균 장례비 91분 플러스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의 31분으로 산정한다. 맞고요. 장례비 최저 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한 명당 평균 장례비 91분 플러스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31분으로 산정한다. 맞고요. 4번 장례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요거 맞아요. 요거 맞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장례비는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금의 121불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드는 비용 실비로 지급한다. 이건 맞는 지문이었죠. 이게 다 맞는 거였는데 어려운 거 1번 다음 연도였습니다. 당연도가 아니라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수험생들 입장에서 뭐가 더 틀린 지문인지 찾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1번이었다. 자, 59번. 산재법상 업무상 질판이 수업 시간에 질판이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어요. 질판이 우리가 공인노무사로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산재를 하는데 질판이 엄청 많이 갑니다. 산재 전문을 하신 분들. 그래서 질판이 꼭 기억해 놓으셔라. 시행 규칙에 있었어요. 질판이가 법률에도 있지만 구성에 대해서는 시행 규칙이 있는데 요거 제대로 외우지 않았으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누구누구 되냐. 제가 수업을 할 때는 꼭 그게 말씀드리잖아요. 공인노무사가 들어가는 거. 여기 1호에 들어가 있어요.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가 돼요. 위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위원장은 1명이고 1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자, 2호에 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의사, 치과의사 하는 사 다 되고요. 산재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되고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또는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질판위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볼게요. 이게 옳은 것을 찾는 거잖아요. 자, 1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틀렸죠. 될 수 있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시행규칙 제6조 2항 2호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2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치과의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치과의사는 돼요. 그냥. 경계는 상관없습니다. 되는 겁니다.
우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는 그런 조건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냥 되는 거예요. 자격만 있으면. 자, 3번. 산업재해 보상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맞죠? 우리 2항 4호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4번.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한 의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한 의사는 뭐예요? 조건이 없다니까요.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길게 써놨지만 좀 쉬운 거였으면 됩니다. 그냥. 5번.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니, 맞는 게 아니라 틀렸습니다. 2년이다. 2년. 그러니까 이거 숫자만 외웠으면 5번은 바로 2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이게 시행 규칙에 있는 내용이라 많은 강사님들이 이거를 좀 놓쳤을 것 같은데, 업무상 질판이는 중요해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내는 걸 보면, 아, 이게 지금 실무를 하시는 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구나. 문제 출제위원으로. 그런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형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도 이런 걸 맞춰가지고 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0번 문제 볼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문제입니다. 정말 거둬주는 문제잖아요.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정의 파트, 우리 수업 시간에 맨 처음에 하잖아요. 법조는 정의에 있는 거, 법제 5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의 중에 가장 헷갈리면 안 된다. 중증 요양 상태랑 장애 헷갈리면 안 된다. 강조를 수십 번 드렸습니다. 옳지 않은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장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요거는 중증 요양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였어요. 요거 틀리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2번이 틀렸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2번이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요거는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61번 문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보상연금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장애보상연금이었습니다. 이거에 진짜 정말 어렵게 문제를 낸 거예요. 괄호에 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합쳐서 맞출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죠. 그냥 법조문 내놓고 가로 여는 거예요, 이거. 자, 볼게요. 장애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 가로 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 등급의 근로자에게 되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땡땡 가로 열고 몇 년분까지의 몇 분의 1? 4년분까지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5의 비율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이런 법조문이 제57조 제4항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요거를 다 합치면 2, 4, 2, 5를 합치면 13이었어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저희들은 산재하시는 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냐면 실제 장애연금 신청할 때 연금으로 하는데 일시금으로 이제 먼저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장애연금 일시금 미리 받는 건데 이자를 공제하는 거. 이거 다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숫자를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13까지 맞히신 분들은 드물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62번 볼게요.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상병보상연금. 자, 볼게요.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휴업급여 대신 주는 거잖아요. 휴업급여 대신 준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였습니다. 근데 뭐가 맞는 건지 볼게요. 근데 이게 정답이 바로 1번에 툭 튀어나왔어요. 중증 요양 상태가 3급인 경우에 평균임금의 257분을 지급한다.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법 제66조 제2항 관련 별표 4번에 보면 요양 상태 등급 1급, 2급, 3급에 따른 일수 있잖아요. 요거까지 외우신 분들이 이거 금방 맞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틀린 질문이었어요. 2번, 3번, 4번, 5번 다 틀린 질문, 1번만 맞는 지문이었어요. 3급은 평균임금의 257분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에. 참 여기까지 교재에 다 실어놓겠지만 여기까지 다 꼼꼼하게 외우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볼게요. 뭐가 틀린지 볼게요. 그래도 틀린 지문만 골라내도 그래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올라가거든요.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0세가 되면 그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은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 기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다. 61세입니다.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61세. 자, 3번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휴업급여만 빠지죠. 요양급여랑은 상관없어요. 4번 재요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부상 질병 상태가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요건 모두에 해당한 사람에게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2년. 재요양을 시작한 지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 법제 69조에 있는 내용이죠. 1년이 아니라 2년.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90분의 100이 아니라 70분의 100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제가 수업 시간에 고령자, 재요양, 저소득 이게 세트로 묶어가지고 전부 다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나오는 핵심 지문들이거든요. 60세, 61세, 2년, 70분의 100 이런 거 다 숫자 봤으면 나머지가 1번밖에 안 남거든요. 다 2, 3, 4, 5번 다 틀린 거였거든요. 그러면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63번입니다. 직장복귀 지원금이에요. 직장복귀 지원금은 공단에서 기업에 주는 거죠. 저희가 교재에 표로도 들어가 있는 건데요. 표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제75조 직장복귀 지원금 등 이거 중략해놓고 그냥 법조문 넣어놓고 괄호 열고 뭐가 들어갈 것이냐. 참 문제 내기 귀찮다. 하지만 맞추기는 어렵다. 이 숫자들 몇 개월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표로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직장복귀 지원금은 12개월이죠. 12개월. 직장복귀 지원금 사업주한테 주는 거. 직장적응훈련비랑 재활훈련 운동비는 3개월. 제가 이거 반드시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수업 잘 들으셨으면 맞추셨을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12개월, 3개월이었습니다. 자, 64번. 자, 국민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드디어 연금이 나왔는데요. 연금하고 건강 생각보다 어렵게 나왔어요. 다 시행령에서 좀 많이 나와가지고 맞히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64번 국민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 급여 수급 계좌 전용 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익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이건 뭐 무조건 맞죠. 자, 2번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0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다. 장애연금액의 이 숫자들은 반드시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틀렸어요. 바로 1급은 기본연금액의 부양가족, 2급은 1000분의 800, 3급은 1000분의 600, 4급은 뭐냐? 일시보상금 1000분의 2250. 특이하다. 이 숫자 외워둬라 했는데 바로 나왔어요. 자, 2번에 자 1000분의 600이 아니라 1000분의 800이었죠. 이게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장애 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맞고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가 된 때에는 그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죠. 받아야죠. 10년 미만이면 일시금을 받아야죠.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예. 요거 맞는 지문. 다 법 제82조 제2항이 있는 거였어요. 제가 써놓은 법조문들 꼭 다 읽어보십시오. 자, 65번. 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되는데요. 제가 이거 딱 찍었어요. 파이널 리뷰 시간에 표로 만들어서 시효는 나온 다음에 연금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3년밖에 없거든요. 바로 나왔습니다.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에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몇 년간? 3년간. 그리고 과원납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몇 년간? 5년간.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이렇게 3, 50짜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년하고 5를 더하면 8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 숫자의 합은. 참 너무 좋아하세요. 이제는 뭐 숫자로 다 가야 될 것 같아요. 3 더하기 5, 8 요거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멸시효는 연금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좋았습니다. 또 심사 재심사 청구 나왔습니다. 심사 재심사 청구. 국민연금 법령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내용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볼까요?
1번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의가 있으면 연금에 있으면 연금, 건강에 의의가 있으면 건강에. 네,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2번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이게 특이해요. 심사위원회 임기가 2년이다. 2년. 아니 2년이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어요. 한 차례가 아니에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임기가. 요거 나왔어요. 요게 틀린 지문이었어요. 하지만 나머지만 봐보면 다 맞는 지문이거든요. 3번 보세요. 청구인이 결정이 있기 전까지 언제든지 심사 청구를 문서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중간에 난 취할 수 있어요. 진행 중이라면.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4번.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받은 날로부터 90일. 자, 5번.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맞죠? 행정심판법 준용하죠. 이게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이 다 맞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2번이 좀 이상한데 모르는 지문인데 해도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67번 보겠습니다. 67번. 연금보험료의 독촉. 이게 진짜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까다로운 문제. 독촉.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 쪽에는 원래 독촉이 있었지만 연금 쪽에서 나오면 좀 틀렸거든요. 이게 볼까요? 자, 제64조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이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며칠 이내에 해당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지서 날라왔어요. 고지서에 보면 그 납부 기한이 써 있잖아요. 뭐 3월 10 다음 달 10일이니까 뭐 6월 10일까지 납부하세요라고 했는데 납부를 안 했어. 그럼 연체가 된 거잖아요.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언제 날라오느냐? 그겁니다.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20일 이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 그러니까 6월 11일부터 6월 지났으면 6월 30일 전에는 독촉장을 발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2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며칠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해야 된다. 요게 틀림이겠죠. 지역가입자는 3개월. 앞에 거 1항은 뭐였어요?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는 20일, 지역가입자는 3개월. 엄청 길었어요. 엄청 길었어요. 자, 3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 1항에 따라 제2차 납부 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독촉할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며칠 이내에 2차 납부 의무자에게 또 20일. 20일이에요, 20일. 2차 납부도 20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 그래서 정답은 23개월 23번이었습니다. 독촉장 발부 시점에 관한 문제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68번. 국민연금 법령상 국민연금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볼게요. 국민연금 기금 제가 설명드릴 때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탑5 안에 들어가는 정말 돈이 많은 연기금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기 때문에 설치나 조성이나 운영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국민연금 기금은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맞습니다. 재원은 이런 걸 가지고 기금을 돌리겠죠. 자, 2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이런 거를 협의를 합니다. 법 제103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운용지침이나 운용계획에 관한 거 하고 이자율, 그러니까 관리기금을 위탁할 경우에 이자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심의합니다.
3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연도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 지침안을 작성하여 4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운용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지침안을 5월 말일까지 심의 의결해야 한다. 딱 한 달 걸리네요. 4월 말에 받으면 5월 말까지 의결을 해야 되네요. 위원회가. 요게 이제 맞는 지문 시행령 81조에 참 국민연금법 그 조문도 많은데 시행령에 나와 있는 조문이 나오고 말았어요. 자, 운영지침. 자, 4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계획을 세워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요게 맞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국무회의까지 간다. 네, 국민연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이죠. 또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또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기금들이기 때문에 국무회의까지 간다. 법 제 107조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내용과 관리기금에 예탁된 국민연금 기금의 사용 내용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운용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게 참 애매한데요. 법 제 107조 제3항에 가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의 운용 내용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 내용을 각각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업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국민연금이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의 운용 내용,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 내용은 기재부 장관이 각각 6월 말까지 내년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107조 3항에 있는 내용. 요거를 냈습니다. 요게 틀린 문제였어요. 5번. 이거를 찾아내기는 굉장히 까다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68번 문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지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국민연금에 낼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많았거든요. 연금의 제도에 대한 거. 하지만 그 국민연금은 법 조문 자체가 특이하게 생겨서 납부 개시일이라든지 보험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복잡해서 내기 어렵다는데 확실히 그쪽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오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제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거 말고 굉장히 조금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국민연금은. 자, 69번 볼게요. 69번. 건강보험으로 넘어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치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연체가 되면 연체금은 붙을 거 아니에요. 연체료가 붙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 붙여줘. 어떤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 내가 내고 싶어. 일부러 안 낸 게 아니라 그런 사정이 있었어. 어떤 사정? 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 이거는 이제 반칙이죠. 건강보험에서 시행규칙에서 문제를 내는 것은 이거는 실칙 위반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찍어서 잘 맞출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볼까요? 시행규칙 제51조를 볼게요. 연체금 징수의 예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번,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번, 2호,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호,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 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4호,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5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해당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내는 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70번.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의 변동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진짜 헷갈리게 냈죠. 하지만 공부를 꼼꼼하게 하셨으면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습니다. 기역은 지역가입자가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다음 날. 니은 직장 가입자가 다른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디귿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리을 직장 가입자인 근로자가 그 사용 관계가 끝난 날이 다음 날이 있었는데요. 기역이 틀렸어요. 기역이 아니에요. 지역 가입자가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로 사용된 날이에요. 다음 날이 아니에요. 기역에서 사용자로 된 날에 자격이 변동됩니다. 법 제9조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요거 다음 날로 되는 게 몇 개 있고 된 날로 있었는데 이 자격의 변동 시기를 꼼꼼하게 했으면 맞췄을 것 같아요. 사용자로 된 다음 날이 아니라 된 날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71번. 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단입니다. 공단. 야, 볼게요. 이게 법제 15조부터 19조까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네, 맞아요. 공단 법인이에요.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가 아니라 법률로 정한다면 해산은. 자기들이 해산을 정관으로 해버릴 수는 없어요. 법에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로. 2번이 틀린 거였어요. 3번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설립 등기를 함으로 성립하고요. 설립 등기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분사무 소재지, 이사장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고요. 다 맞습니다. 하지만 해산은요. 법률로 정한다. 법제 19조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공단에 관한 설명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뭐죠? 다른 것들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좀 공부 범위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72번 건강보험법상 이의 및 심판 청구 나오죠. 지금 심사, 재심사, 이의신청 몇 번째입니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맞아요.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거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 심사평가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1번, 2번 뭐 당연히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할 때 이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의신청에 불복한 자. 4번 정당한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 아니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아니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러니까 행정쟁송법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마실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에요. 아시죠? 이거 기간, 제척기간. 법 87조 제3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뭐 이 단서로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으면 소명한 경우에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아니라 180일이라는 거. 4번이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한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제 90조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게 4번이었어요.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73번 보겠습니다. 73번. 건강보험법상 국내 거주하는 국민인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시기. 배운 것 같지만 안 배운 것 같고 굉장히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시행 규칙이 있는 내용이에요.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이 시행 규칙이 있거든요. 우리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과 상실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법률에서 뵀지만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이 저쪽에 있거든요. 시행 규칙이 있거든요. 참 건강보험법 이제 시행 규칙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이런 시기가 왔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근데 뭐 다 똑같아요. 사망한 날에 다음 날,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에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한 날에 다음 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2호까지 쭉 있었는데 그 중에 옳은 게 뭐뭐 있냐? 볼까요? 기억,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날은 아니죠. 틀렸죠.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날에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이고요. 사망한 날에 다음 날. 이거 맞아요. 디귿,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요거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리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날, 이게 틀렸죠. 신고한 날의 다음 날,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했을 게 본인은 취득했는데 나는 아니야 라고 상실 신고를 했을 때 신고한 날의 다음 날. 야, 이제 피부양자까지 다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것까지 봐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 보수월액이 이제 그 산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엔 그 지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액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맞죠? 1번, 2번 다 맞는 거죠. 자, 도급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사업장에서 해당 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무슨 말인지 굉장히 길죠. 근데 이거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도급으로 보수가 정해질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평균 금액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자, 4번 보수는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국가,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보수를 봅니다. 자료가 없어. 그러면 정해버리겠죠. 5번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긴 달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하면 안 되겠죠. 자, 휴직을 했어요. 그럼 그 달의 보수는 확 줄이잖아요. 그 달의 보수는. 월급이 300이었어. 근데 내가 6월 15일부터 휴직을 해요. 그럼 그 6월달 월급은 어떻게 돼요? 150이 되겠죠. 150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달, 그 전달 걸 기준으로 월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 보수가 되는 거죠. 보수월에. 그래서 그 전입니다. 전달. 법 제70조 2항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요거는 5번이 틀렸다는 걸 바로 찾아서 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5번. 드디어 징수법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징수법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잖아요. 대신에 이제 국민연금하고 건강이 많이 나왔죠, 이번에. 자, 징수법도 한번 볼게요. 징수법 제49조의 자영업자의 특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특례, 자영업자 특례. 자, 볼까요? 1번,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왜 기재부 장관이 왜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네.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잖아요. 그럼 누굽니까? 우리 형님, 고용노동부 장관. 자, 2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며칠? 납부는 무조건 다음 달 10일. 무조건 10일 다음 달. 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징수는 누가? 건보. 징수는 건보. 자, 4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3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 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금액이 소멸된다가 아니라 언제?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법 49조 2인 내용들입니다. 자, 5번.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했는데, 원래 50인 이상이면은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근데 40명일 때 가입했다가 갑자기 50명이 넘어서 100명이 됐어. 그래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이게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틀린 지문. 자, 76번. 고용보험 및 징수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볼게요. 보겠습니다. 기업,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고용안정직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보험료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안정직능은 빠지잖아요. 실업급여 보험료만 내잖아요. 고용안정직능은 사업주만 내는 거.
아시죠? 사업주만 냅니다. 기억 틀렸죠? 니은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징수한다. 니은은 그냥 바로 틀렸죠? 니은 바로 틀렸죠? 네. 디귿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용자로부터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이거부터 뭐 바로 틀렸죠? 산재보험료 누가 납부한다? 사업주만. 그렇죠? 사업주만 100%.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는다. 기본이죠, 기본. 자, 리을. 기재부 장관은 산재 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예방 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예방 활동의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기재부 장관이 갑자기 왜 튀어나와요?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다른 장관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틀렸다. 좀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77번. 징수법상 법률상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가 600만 원인 경우 이를 납부하기 전이라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드렸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보험료가 600만 원이에요. 자, 납부기 한 전 징수가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납부기 한 전에 얘네들이 돈을 회수할 것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10일 전이라도 징수를 해버릴 수가 있다. 어떤 경우냐? 국세 체납 처분, 강제 집행, 거래 정지 처분, 경매, 법인 해산 이런 회사가 망할 것 같은 돈이 없을 것 같으면 징수해버린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법제 27조의 2에 있는 내용. 저는 이제 숫자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500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600만 원인 경우예요. 600만 원. 그러면 어떤 사유에 해당되느냐? 자, 2번, 3번, 4번 다 맞아요. 근데 법인이 합병한 경우는 없어요. 법인 합병은 없어요. 법인 합병은 뭐 징수하지 않아요. 합병됐다고 해서 회사가 없어지지 않아요. 보험료 납부 의무는 합병 회사가 다 포괄적으로 승계하니까 M&A가 됐다. 그러면 인수한 회사가 납부해야 돼요. 예. 합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해산, 법인이 해산했을 때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해버립니다. 해산이지 합병 아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78번. 징수법상 보험료율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이제 월별 보험료랑 계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인하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주로 뭐겠습니까? 산재 보험료죠.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료도 이제 올라갈 수도 있죠. 아니요, 주로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 보수가 올라가야만 되는 거니까. 자, 1번.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율 인하로 보험료를 감액 조정하는 경우에 보험료율 인하를 결정으로부터 20일 이내에 감액 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맞습니다. 보험료율, 산재 보험료율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려줍니다. 2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별 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맞죠? 뭐 인상되면 징수하죠. 공단이 징수하면 징수는 공단이에요. 그러나 이제 계산보험료 쪽은 저쪽이죠.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계산보험료는. 3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증액 조정된 보험료의 추가 납부를 통지받던 사업주는 납부 기한까지 증액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납부 기한 한 번 더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맞는 내용. 30일까지는 한 번 연장해준다. 자, 4번.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 계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계산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2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 그 초과액을 감액해야 한다. 이 숫자가 틀렸어요.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30이었습니다. 계산보험료 아시죠? 건설업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대략적으로 계산한다. 요게 이제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인데 이게 변경이 있을 때 100분의 30 이상 감소했을 때는 감액했을 때는 감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00분의 30이지 100분의 20은 아니다. 5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계산보험료가 증액될 때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합니다. 예, 계산보험료는 건보가 하지 않아요. 근보기 합니다. 근보기. 그래서 정답 4번이었어요. 이 숫자를 알고 있었어야만 합니다. 자, 79번. 보험사무대행기간이 나왔네요. 제가 수업 시간에 보험사무대행기간은 계속 제가 재밌게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 노무사가 되면 하셔야 될 일.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들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굉장히 많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징수법상
거짓으로 보험사무 대행기관 인가를 받았다. 그럼 공단이 취소를 했는데 다시 재인가 받으려면 제한은 얼마나 걸렸겠니? 요걸 물어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공인노무사가 되어서 노무법인을 차리게 되면 거짓을 할 경우에 이런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으면 무조건 취소를 해야 된다. 요걸 설명드렸어요. 딱 그거 나온 거죠. 가장 심각한 사유예요. 나머지 2번, 3번, 2호, 3호, 4호 이 아래 해설지 얘들은 취소할 수 있다는데 1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제일 심각하게 보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언제냐? 대통령령에 있어요, 얘가. 예, 대통령령으로 취소된 경우에 보면 쫓아가면 그렇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동안 그 인가를 제한을 합니다. 1년 동안 그 다시 인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야만 다시 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이었습니다. 1년. 정답 3번. 8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징수법상 고용안정직능사업의 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이다. 연결이 옳은 것은 이거는 뭐 거저주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표를 외우고 있었어요. 그 고용안정직능개발사업 표 있잖아요. 그거 100분의 25부터 만분의 25부터 만분의 85까지 있는 거 그 표를 외우고 있었다면 충분히 맞췄을 것 같아요. 그 표를 딱 그려놨다면 맞는 게 있죠. 상시 근로자 수가 120명인 사업은 몇입니까? 만분의 25.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인 사업주 만분의 85. 국가지자체 만분의 85. 이거 연결한 것은 정답은 2번이죠. 기억은 B, 디귿은 D. 자,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도 사회보험법 기출문제를 제가 전부 다 풀어드렸어요. 올해 문제를 보면서 느꼈던 바는 참 문제 기출 과거랑 완전히 다르게 앞으로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올해 굉장히 어려웠는데 앞으로도 사회보험법은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이런 시기라고 하면 합격률도 굉장히 낮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사회보험법 다 맞추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그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50점 정도는 맞아서 꽈랑은 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입수한 바로는 다른 과목도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평균 이상 나오려면 뭐 노동법이 80점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도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공부량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야 돼요. 민법이랑 사회보험법 둘 다. 당연히 과랑은 넘어야 되는 정도로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량을 많이 늘려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다음 연도 사회보험법 강의도 제가 교재를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교재를 개정을 거쳐서 완전히 새로운 교재를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실무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 노무사가 합격이 되면은 노무사로서 필요한 법률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그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교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로 기출문제 해설 마치고 다음 기본이론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